엄마, 저예요. 연우 왔어요. 정말, 정말 우리 연우야?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제 다 알아요. 아니야. 엄마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원망한 적 없어. 이 순간만 기다렸어. 12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하나의 선율로 이어졌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저는 밀락수변공원에 있는 하늘색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요. 드뷔시의 꿈을 연주하면서 저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해요. 오늘은 아이들이 올까 하고요. 12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곡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아노 아주머니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멈춰서서 음악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한 사람만을 위해 연주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두 사람이죠. 연우와 민준이요.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지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제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음악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기를 바란다고요. 엄마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엄마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달라고요. 공원을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12년 전만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윤 교수님, 그렇게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음악치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요. 강의실 앞에 서면 자신감이 넘쳤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아침 9시 첫 수업 전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사용할 음악을 미리 들어보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구상했죠. 음악 치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걸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했어요. 세미나실에서 석사과정 학생들과 토론할 때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음악 치료 연구를 할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한 학생이 선생님, 정말 음악만으로도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나요? 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직접 촬영한 치료 세션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죠. 이 아이를 보세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음악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점점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변화를 보고 놀라워할 때마다 저도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죠. 새벽까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론을 정리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제가 하는 연구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구 주제는 가족 단위 음악 치료였어요. 가족이 함께 음악을 만들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연구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제 자신의 가족에게는 그 이론을 적용할 기회조차 없어졌지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연우와 민준이가 엄마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연우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곤 했어요. 엄마는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음악으로 도와주는 일을 한단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좋아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민준이가 그럼 엄마는 의사예요? 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죠. 음악 의사라고 할 수 있겠네. 하고 답하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곤 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일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이들도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가끔 연구실에 놀러와서 제 학생들과도 인사를 나누곤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도, 가정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제 가정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거실 피아노 앞에서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은 저희 집의 가장 소중한 전통이었죠. 저는 피아노를 치고 연우는 바이올린을, 민준이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도현이는 소파에 앉아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웃어주곤 했죠. 연우는 바이올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아직 11살이었지만 활을 그어가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죠. 가끔 음정이 틀리면 스스로도 알고 찡그린 표정을 지었어요. 연우야,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고 격려해주면 집중해서 다시 연주했어요. 민준이는 첼로가 자기 몸보다 크다면서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8살 아이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죠. 활을 잡는 손이 아직 작아서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도 형처럼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눈을 반짝였죠. 저는 아이들의 연주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었어요. 때로는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클래식까지 도전했죠. 슈베르트의 송어,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그리고 드뷔시의 꿈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레퍼토리도 함께 늘어났어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새 악기의 하모니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가족 음악 치료의 실제 모습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도현의 모습이 달라진 거였죠. 저희가 연주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무역회사 임원이니까 야근도 많고 해외 거래처와 연락할 일도 많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가 연주할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요. 가족 시간이잖아요. 하고 가볍게 말했는데 도현은 미안해. 급한 일이야. 하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도 똑같았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현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오늘 회식이야.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 그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연우와 민준이도 아빠의 변화를 느꼈나 봐요. 아빠는 왜 우리 연주 안 들어줘요? 하고 연우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아빠도 바쁘시니까 이해해주자.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도현이 아이들과 단둘이 있을 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도현이와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정말 서서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도현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우가 갑자기 엄마는 왜 아빠를 힘들게 해요? 하고 물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깜짝 놀랐죠. 연우야,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기 싫다고요. 엄마가 너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현이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항상 온화하게 대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연우야, 아빠가 정확히 뭐라고 했니?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연우는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엄마가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언제 자기 일만 생각했나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 시간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도현을 이해하지 않는다니, 그건 정말 억울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가 엄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었죠.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민준아, 뭔 소리야? 우리 가족 괜찮은데. 하고 반문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요. 엄마가 좀 더 착하게 굴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질 텐데 왜 계속 아빠를 괴롭히냐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도현이가 아이들에게 저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엄마가 나쁘다고 하지 않고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도현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현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뿐이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무겁잖아. 무겁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 집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지. 아이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예민했나요? 오히려 도현이 달라진 건데 왜 제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도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잖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운 걸까요? 몇 개월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한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사도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연우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기 싫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민준이도 첼로를 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버리곤 했죠.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했던 음악 시간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다고,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면서요. 왜 갑자기요? 나는 어떠하라고? 내 일도 있고, 여기서 정리할 게 많잖아. 나중에 따라와. 일단 나와 아이들이 먼저 가서 정착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도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보통은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일인데 혼자서 모든 걸 정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저는 나중에 와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우와 민준이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함께 가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영어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연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럼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괜찮겠니? 연우는 잠깐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는데 우리끼리 가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언제 집안을 시끄럽게 했나요? 저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짐스러워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계속 우리한테 연습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런 게 싫어요. 아빠랑 둘이 있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도현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보, 제발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아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치겠어요.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너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공항에서 작별할 때는 정말 악몽 같았어요. 연우와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안아주려고 해도 어색해했고 작별 인사도 대충 했어요. 도현이 아이들 손을 잡고 출국 게이트로 향할 때 저는 뒤에서 연우야, 민준아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도현이 뒤돌아서서 한마디 했어요. 서윤아, 아이들이 내 때문에 힘들어해. 좀 반성해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혼자 서 있었고, 제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라는 이름도요.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학생들 앞에 서면 눈물이 났고, 음악 치료, 이론을 설명하다가도 목소리가 막혔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단위 음악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학생들에게 가족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작 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할 때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당황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강의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학과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서윤 교수님, 요즘 좀 힘드시죠? 개인적인 일정을 좀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힘들었거든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연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연구도 진전이 없었어요. 논문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몇 줄 쓰다가 멈춰버렸어요. 제가 연구하는 음악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있으면서 정작 제 자신은 도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학생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쳤던 교수님이 갑자기 풀이 죽어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몇몇 학생들이 교수님, 괜찮으세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가족이 저를 떠났다는 것, 제 아이들이 저를 미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결국 1년 후에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휴직을 신청했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직업을 포기해야 했죠.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학과장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셨어요. 서윤 교수님은 우리 학과의 자랑이었는데, 이렇게 떠나시면 학생들도, 학과도 큰 손실이에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피아노를 치려고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던 그 곡들을 들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4명이서 둘러앉던 식탁이 너무 컸고 너무 적막했어요. 가끔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기도 싫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 제가 가족을 잃었다는 걸.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연주해야겠다고요. 비록 아이들이 여기 없지만 언젠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처음에는 제대로 연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죠. 드뷔시의 꿈,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곡을 다시 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서 밀락수변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거든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 개 건반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피아노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연주했는데 점점 매일 가게 되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연주하면 마치 제 마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공원관리사무소의 박 반장이 매일 나오시네요. 피아노 좀 조율해 드릴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 반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예산을 내서 피아노를 수리하고 조율했어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다시 칠했죠. 제가 요청한 색이었어요. 하늘색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었거든요. 연우는 하늘색을 보면 자유롭다고 했고, 민준이는 하늘색이 따뜻하다고 했었어요. 피아노가 새로 단장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저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했어요. 주로 드뷔시의 꿈을 췄어요. 연우와 민준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고생하시네. 하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연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돈들은 모두 모아서 공원관리사무소에 기부했어요. 박 반장이 어르신,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일에 써주세요. 하고 답했어요. 음악은 증명이었어요. 엄마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증명,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명, 엄마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죠. 그리고 신호이기도 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올 때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신호였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나갔어요. 비가 와도 피아노 위에 비닐을 씌우고 연주했고, 바람이 불어도 악보가 날아가지 않도록 붙여가면서 쳤어요. 겨울에는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매일 같은 곡만 연주하는지, 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였어요. 아이들이 싱가포르로 떠난 후 저는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국제전화도 걸어봤죠. 하지만 도현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이메일은 돌아오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바쁠 거라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도 문의해봤고 변호사와도 상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도현이 법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제가 직접적인 학대나 위험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한쪽이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간 경우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면 더욱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우야, 오늘은 엄마가 바닷가에서 너희가 좋아하던 곡을 연주했단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으니까 더 아름다웠어.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연우는 지금 어떤 음악을 듣고 있니? 바이올린은 계속 치고 있는지 궁금해.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첼로 가르쳐 준 기억나니? 내가 처음에 활을 잡을 때 손이 너무 작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까?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너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그런 메일들을 매일 썼어요. 수백 통, 수천 통을요. 아이들의 생일에는 더욱 긴 편지를 썼어요. 연우의 12번째, 13번째, 14번째. 생일들을 혼자서 챙겨주면서 생일 케이크 대신 피아노 연주를 선물로 보냈어요. 가끔 인터넷으로 싱가포르 소식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다닐 만한 학교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 혹시나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바다 건너편 작은 섬나라에서 두 아이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엄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연우가 대학생이 되어서 혼자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외장 하드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 중에 섞여 있었죠. 나중에 연우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그 외장 하드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이 정말 우연이었다고 해요. 대학 과제를 하려고 옛날 자료들을 찾고 있었는데 침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외장 하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업무 자료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궁금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봤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 옛날 동영상들, 그리고 제가 녹음해둔 보이스 레코더 파일들이요. 그 파일들은 도현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가족 대화를 기록해 두곤 했거든요. 아이들 성장 과정을 남겨두고 싶어서 나중에 추억으로 들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연우가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도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연우야, 너도 알지만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해. 아빠가 조금만 늦게 와도 화를 내고 너희들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잖아.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엄마는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 가족보다는 연구가 더 중요한가 봐.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너희들이 엄마를 좀 이해해줘야 해. 엄마도 힘들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엄마가 나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문제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매일 쓴 미발송 이메일들도 들어 있었어요. 연우와 민준이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수 없었던 그 편지들이요. 12년 동안 매일 쓴 수천 통의 편지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어요. 연우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대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요. 특히 연우의 생일마다 쓴 편지들을 읽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연우야,
오늘 너의 15번째 생일이구나. 엄마는 케이크도 준비해 줄 수 없고 선물도 줄 수 없어서 미안해. 대신 바닷가에서 너가 좋아하던 곡을 연주해 줄게. 바람을 타고 싱가포르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연우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12년 동안 엄마를 미워했어요.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연우는 진실을 안 후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아버지에게 말하지도 않고 민준이에게도 비밀로 하고 혼자 왔대요. 저를 먼저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우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3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밀락수변공원에 나가서 하늘색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고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죠. 드뷔시의 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매일 연주해온 그 곡을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익숙한 멜로디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연주를 하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잠깐 멈춰서 음악을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멀리서 한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청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50m, 30m, 20m.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연우였어요. 12년 만에 본 제 아들이었죠. 11살 때 떠났던 그 아이가 이제 23살 청년이 되어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키가 많이 자랐어요. 제 키를 훨씬 넘어서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얼굴도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어렸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연주를 멈추고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히 연우였어요. 제가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이었어요. 연우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에게 걸어왔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마치 꿈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엄마, 라고 말하는 연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12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너무 그리웠던 그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연우에게 뛰어가서 꼭 안았어요. 연우도 저를 안아줬죠. 12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12년 만에 만난 모자의 재회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연우와 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12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저희는 천천히 진실을 맞춰갔어요. 연우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빠가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12년 동안 저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연우의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연우야. 엄마는 너희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너희들도 피해자였던 거야. 아빠가 너희들을 이용해서 엄마를 상처 주려고 했던 거니까. 연우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아이들의 기억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엄마와의 연락을 차단했는지요. 아빠는 저희에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 일만 생각하고 가족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로 가자고 했을 때도 엄마는 안 온다고, 엄마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우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지만 점점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고 해요. 특히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건 다 과거의 일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대요. 민준이는 더 어렸으니까 적응이 빨랐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엄마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연우가 대학생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그 외장하드를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을 보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연우는 제가 12년 동안 매일 여기서 연주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말해줬어요. 엄마가 매일 여기 나와서 저희를 기다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는 연우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다린 거야. 음악은 엄마의 메시지였어. 너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였다고. 연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한 번도 저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미안했어.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만들어서. 그게 제일 미안했어.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12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연우와의 재회 후 저희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우리 어머니인 남옥은 올해 83세예요. 12년 동안 제 곁에서 위로해 주신 분이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서윤아,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연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연우,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하시면서 연우를 꼭 안아주셨어요. 연우도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거실에는 연우와 민준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넣어져서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쓰던 작은 의자와 책상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12년 동안 아이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대로 간직해 두신 거였죠. 연우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네요. 저는 이런 그림 그렸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연우가 7살 때 할머니 생일에 그려준 거잖아.
할머니 얼굴이라고 하면서 줬는데 코가 너무 크다고 미안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우가 웃었어요. 12년 만에 보는 연우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보내온 사진 속 연우는 항상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야 자연스러운 웃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연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 그리고 연우가 특히 좋아했던 달볶음탕까지. 어머니는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연우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 맛을 12년 동안 그리워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한 식당이 있긴 했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연우에게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컸겠구나. 하고 물으셨어요. 민준이는 아직 몰라요. 제가 먼저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이한테 말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민준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연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민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저도 함께 화면에 나왔죠. 시차 때문에 싱가포르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준이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12년 만에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8살 때 작고 귀여웠던 아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형, 왜 갑자기? 그리고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연우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형이 한국에 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12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 아빠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처음에 민준이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왜 거짓말을 해?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맞잖아. 하지만 연우가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파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매일 쓴 편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준이도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엄마를 미워했어요. 아빠 말만 믿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매일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저는 화면 속에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을 원망한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바로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아빠한테는 친구 만나러 한국 여행 간다고 말하겠다면서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와 연우와 저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서윤아,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손자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연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자주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를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2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아직 민준이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한국에 온 후 저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현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였죠. 진실을 직면하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도현의 거짓말과 조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민준이는 연우보다도 더 분노하고 있었어요. 형보다 어렸을 때 떠나서 아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배신감도 컸던 것 같아요. 아빠가 12년 동안 저희를 속였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현은 민준이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다고 해서 급히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단순히 여행을 온 줄 알았는데 연우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희가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아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1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만남 장소는 해운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희 3명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현이가 들어왔을 때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12년 만에 저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연우, 민준이와 함께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도현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도현이 앉자마자 연우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모든 걸 알아요. 아빠가 12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 엄마를 이간질한 거, 모든 걸 알았어요. 도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민준이가 끊었어요. 그만해요, 아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아빠가 우리에게 엄마 욕하던 거,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한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때서야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 녹음 파일 말이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그 당시 상황을 몰라. 엄마가 정말로 너희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자기 일만. 제가 말을 끊었어요. 도현 씨, 그만하세요. 12년 동안 충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매일 쓴 편지들도, 제가 매일 바닷가에서 아이들을 기다린 것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도현은 잠깐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 아이들도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고.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더 이상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12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엄마를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든 걸 용서할 수 없어요.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민준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엄마를 더 아프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도현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개입하지 마세요. 도현은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연우와 민준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이제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아빠와는 더 이상 관계 없어요. 도현은 그제서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가 너희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카페를 나왔고 도현이 혼자 남았어요. 12년 동안 저희 가족을 조종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밖으로 나온 후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다시 밀락수변공원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연우와 민준이가 함께 있어요. 연우는 12년 만에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지만 몇 주간 연습한 후에는 예전 실력을 되찾았어요. 민준이도 첼로를 다시 시작했어요. 몸이 많이 커서 이제는 첼로가 작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가 12년 만에 다시 함께 연주하는 날이거든요. 예전처럼 거실에서가 아니라 바닷가 하늘색 피아노 앞에서요. 연우가 바이올린 활을 들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곡부터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연주했던 드뷔시 꿈부터 해볼까? 민준이가 첼로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음악이 아니라 기쁜 음악으로 연주해요. 저는 피아노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12년 동안 혼자 연주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게 된 거예요. 첫 음을 누르자 연우의 바이올린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첼로가 화음을 더했죠. 12년 전과는 다른 음악이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더 따뜻한 음악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네요. 가족이신가 봐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가족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에요. 음악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연우와 민준이도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거였어요. 그 후에 저희는 또 다른 곡을 연주했어요. 모차르트, 슈베르트, 그리고 연우가 새로 배운 곡들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연주했어요.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바라봤던 그 하늘과 바다를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는 거였어요. 연우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연주할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다림의 음악이 아니라 행복한 만남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민준이가 첼로 화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12년 동안 여기서 저희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음악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요. 12년 동안 제가 보낸 사랑의 신호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저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제 저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노래를 연주해요.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재회의 노래를, 슬픔의 음악이 아니라 희망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바닷바람이 저희의 음악을 실어 나르고 파도 소리가 저희의 하모니와 어우러져요. 12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연우가 물었어요. 엄마, 내일도 여기 올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곡을 연주해 볼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을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12년 만에 완성된 가족, 음악으로 다시 이어진 사랑,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하모니를 품고서 말이에요. 밀락수변공원의 하늘색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림의 피아노가 아니라 만남의 피아노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음악이 바닷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서윤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나요?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연주하며 두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의 마음. 그 기다림 끝에 결국 이뤄진 재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때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억울한 오해도 결국 풀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야말로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서윤님의 삶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